네, 오늘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4월달 맞춰서 교육과 입시에 관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한번 설명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입시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내용들을 통해서 좀 뭔가 큰 틀에서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학부모님 대상 설명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진행하다 보면은 명확하게 어떤 딱 그 타이틀을 바탕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제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특히나 올해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뭐 1학년이든 6학년이든 6학년부터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대입에서요. 뭐 고입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변화가 예상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직 이런 입시라든가 이쪽 교육 방향 쪽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시는 게 많잖아요. 뭐 고등학교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용어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이나 들으시는 것들이 많았었겠지만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같이 배워나가는 입장에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요. 자, 입시의 변화 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큰 틀에서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게 고입 쪽이 되겠죠. 그래서 고교 교육 혁신 방향이다.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내신 성적 자체를 절대평가, 즉 성취도를 중심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형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5년도부터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도는요 현재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1학년에 입학하는 이 시기가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변화 방향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면서 자 앞으로 이런 입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었을 때 고교 학점제는 우리 아이한테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입시를 볼 때 우선 첫 번째로 대입 연도를 확인해 주세요. 자, 우리 지금 6학년 이하, 자 6학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6학년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2028학년도 대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5학년 2029학년도, 4학년 2030학년도, 자,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교육 과정의 형태에서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앞으로 준비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수능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올해 수능 같은 경우도 선택 과목 체제가 되면서 융합형 수능의 형태가 되면서 많이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우리 6학년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수능 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수능의 형태에서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내년 이후에 발표되는 대로 또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지금 수능과 방향성이 달라지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고등학교 올라갔었을 때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인데요. 1등급, 2등급 이런 숫자 등급 들어보셨죠? 숫자 등급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 등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대평가 등급이라는 것은 내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석차에 따라서 자 100명 중에서 4%까지 즉 4등까지 1등급을 주고 자, 이렇게 등급을 부여하는 형태를 상대평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6학년 이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자 이게 고교 학점제라고 같이 느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교 학점제가 됐었을 때 학점이 부여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자 성적 산출 쪽에 대해서는요 전 과목을 성취평가제로 진행하겠다 즉 숫자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성취도 자신의 성취도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자기소개서는 지금 이제 폐지가 될 거고 자 교사 추천서는 올해부터 폐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또 거의 매년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묶어놨는데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 그런데 학생부 쪽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갈수록 심플해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봐주시고요. 또 하나, 자,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로 연결되는 고려가 되게 많아요. 고교 학점제가 실시가 되는 과정에서 자, 현재 특목자사고 라고 불리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자, 특목자사고 중에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진행 방향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면 좋을지, 그리고 뭐랄까 아직 좀 그래도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뭐 6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6년이라는 시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 나가신다면 원하시는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씩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평가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셨을 때, 자, 뭐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뭐 절대평가가 어떻고 상대평가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우선 정확하게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를 비교해 주셔야 되는데 절대평가라는 것은요, 나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학교의 성취평가제, 자,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90점이 넘으면 A를 줍니다. 80점이 넘으면 B를 주고요. 자, 이렇게 성취평가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도 고등학교의 내신 쪽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과목과 예체능 과목, 자, 수능에서는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이 절대평가로 A, B, C. 자, 혹은 수능 영어는 90점 1등급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 등급을 부여한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평가 같은 경우는 자, 여기 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표 같은 경우가 등급을 부여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상대평가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싸움. 자, 그래서 얘네 둘을 비교했었을 때 절대평가에서는요, 그냥 오직 내가 점수를,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내가 점수를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대평가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를 제가 이겨야지 등급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갈수록 이 상대평가 쪽에 대한 비중보다는 절대평가 쪽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런 추세거든요.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친구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는 자 2025년도부터는 뭐가요?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도 절대평가로 등급을 산출하겠다. 지금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의 형태가 있는데, 자, 이렇게 둘이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량 평가라는 것은 숫자화 시켜서 점수로 평가하는 형태를 정량평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점수도 보겠죠. 그리고 점수에 따라서 부과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형태를 정성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용어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나 이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이러한 형태, 내신 산출 자체가 절대평가로 진행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되냐면요. 전 과목 A인 친구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 그 친구들에 대한 변별이요. 누구나 다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진학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에 대한 변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서 준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그 대학 측에서 어떻게 선발하겠다는 내용은 우리 아이가 고1, 고2가 돼서야지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럼 그 전까지는요, 어떻게든 나의 실력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 계획으로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단순화시켜서 그냥 상대평가, 절대평가 비교해 놓은 거예요. 같이 확인하시면서, 자, 다시 한번 상대평가는 나와의 싸움이 아니죠. 친구를 제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50점을 받아도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1등을 받는 거예요. 절대평가는 내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부여되는 이러한 형태로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 상대평가 다시 한번 비교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생각하셔야 될 게 고교학점제죠. 자, 올해 2월 17일 날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요. 여러 선택 과목들 중에서 나는 이쪽 분야, 이 과목에 흥미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이렇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그러한 형태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지금도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선택하냐면은 내신 성적에 대한 고민과 걱정 때문에 우선 학생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으로 가는 편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쉬운 과목, 자기가 쉬운 과목이라던가 이렇게 막 찾아가다 보니까 그러면 내신 성적 산출을 차라리 그럼 다 절대평가로 돌릴게. 이 숫자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네가 점수를 따서 등급을 받으면 돼. 이런 식으로 학점제형 교육과정으로 개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 고교 학점제 변화와 함께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지, 2025학년도 고입이 최종 확정적으로 우선 외부 국제고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고 고교 체제는 어떻게 유지가 될 것인지, 그 다음 2028학년도 대입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이거 한 가지만 놓고 보시지 마시고 함께 생각하셔야 될 내용이라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자, 이 표는 고교 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한순간에 확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작년부터 올해부터 작년 올해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자,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올해 작년부터 마이스터고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범 케이스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일반고도 제도적으로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태고요.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사항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고시가 된 뒤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5년 고1부터 적용될 예정이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성취평가제 전 학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성취평가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2025년도 고1부터 성취평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 이 내용이고요. 대입제도 같은 경우도 올해 미래형 대입 논의를 착수한 뒤에 자, 대입의 방향이 2024년도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대학별 발표까지도 진행이 되겠죠. 자, 또한 이 연구 선도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일반고, 과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더불어서 외부 국제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서 앞으로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제도, 입시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은 자,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대학에서는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거, 자, 이거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자, 우수하다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한테 닥칠 변화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첫 번째 고입이 달라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6학년 학생들이 고입을 준비하는 중3쯤, 자, 중3에서 고입을 딱 준비할 때요, 지금 현재 특목자사고 중에서 영재학교와 과학고, 이 과학 계열의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지금처럼 유지가 되지만 영재학교 과학고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입시가 달라진다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자, 그 영재학교 과학고는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자, 하지만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준비시키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 하지만 교육과정이 바뀐다 할지라도요. 기본적으로 공부할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설명회 때마다 말씀드렸던 건데 부모님 세대 때 과학 내용 배우셨을 때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다 배우셨죠? 물, 화, 생지. 지금 뭐 그게 교과서가 바뀐다라고 해서 그 내용들이 다 바뀔까요? 아니겠죠. 부모님 세대 때 생물 배우셨던 분들 지금은 생명과학이라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생물 이러시면 옛날 사람 소리 들으니까 우선 생명과학으로 바뀌었고요. 물리 같은 경우는 물리학이라고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되고 좀 빠지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역사, 자 역사가 바뀝니까? 조금 더 추가되거나 어떤 그 중요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공부해야 할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준비시켜 나가시면 좋겠고요. 수능의 변화. 자, 이게 이 앞으로 미래형 대입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형 대입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거든요. 뭐 서술형 수능이 도입될 것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바칼로레아도 뭐 말 나오기도 하고 자, 뭐 여러 의견들이 있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대입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는 게 현재 6학년부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 통틀어서 저 타이틀과 마찬가지 어떻게 제도가 바뀌는지 간에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거예요. 자, 그럼 여러 가지 우수성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학업 역량이요.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대학에 가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에 왜 가죠? 자, 공식적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하셔야 됩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너희 대학교, 너희 학과에 진학해서 계속해서 공부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 내신 다 절대평가예요. 다 올 A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너희 학교, 너희 학과에서 공부할 만한 역량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강조하실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수하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변별력 확보 쪽에 대해서 다 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고 싶잖아요. 좋은 대학교, 좋은 학과에 진학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보다 어떤 점이 더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저 이제 애들 면접 수업할 때 자기 자신을 어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자신을 어필해봐. 너 스스로를 어필해봐. 왜 우리 학교에서 널 뽑아야 돼? 왜 이 학교에서 널 선발해야 되지? 이렇게요. 우리 아이들 그때만 되면 왜 그렇게 겸손해지는지 모르겠는데 자, 내가 그들보다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이 학교, 이 학과에 더 알맞다라는 것을 표현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있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입시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보통 최상위권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최상위권이란 어느 정도 범주를 이야기할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 뭐 스카이도 있고 뭐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의치 라인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의예과, 치예과, 전국의 의대 38개, 치대 11개. 지금 현재 올해 2022학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대 38개, 치대 11개에서 3,604명을 선발합니다. 그 다음 한약수, 자, 한의대. 그 다음 약대가 올해부터 부활했어요. 그래서 약대도 지금 37개 정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최종적으로 다 수시모집 요강까지 나오고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한의대, 약대, 수의대, 자, 의치, 한약수, 자, 자연계열 최상위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자, 의치, 한약수, 자, 한의대 12개, 약대 37개, 추정, 수의대 10개, 합쳐서 2,964명. 자, 6,500명 나왔죠.
자, 그 다음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라고 해서 자 여기는 그러니까 카이스트, 지스트, 디리스트, 유니스트 여기는 이제 별도로 입시를 치르기 때문에 이공계 특성화 대학 4개 따로 빼놨고요. 포스텍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공계 특성화 대학 4개, 카이스트, 지스트, 디리스트, 유니스트 이래서 1,500명 정도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이 정도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 자연계열이죠. 그 다음, 자, 최상위권 선호대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인문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까지 포함을 해서 사관학교, 육사회사 공사, 국군 간호사관학교, 이런 사관학교와 경찰대, 그 다음, 자, 서연고, 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학교들을 보통 우리가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대략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한 15,000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아무리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고 할지라도 매년 한 50만 정도 수능을 친다고 가정했었을 때 15,000명 정도가 최상위권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마냥 최상위권을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지금부터 뭔가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뭐 학원을 더 많이 보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뭐가 더 뛰어나다, 우수하다, 우수한 무언가를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 우수한 무언가는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학생의 희망, 목표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최상위권을 위한 준비는? 이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 현재 고입을 한번 생각해 보다 보면요. 지금 현재는요. 과학고, 외고, 국제고나 자사고 이런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입시가 진행이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만 해주세요. 어차피 우리 애들은 달라질 거니까. 자, 어떻게 입시가 진행되냐면은 점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학교에. 중학교 때 성적이 반영이 되는데 중학교 때 성적 중에서 점수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도만 반영이 돼요. 과학고는 수학, 과학 과목의 A, 외고나 국제고는 영어에서 A, 전국 선발 자사고 같은 경우는 주요 과목 국, 영, 수, 사과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과목들 A. 점수는 제공되지 않아요. A만 제공될 뿐이에요. 그러면 자 어때요? 지원자 전부 다 정량적으로 평가했었을 때 지원자 전부 다 대부분 다 만점 나올 거예요. 그렇죠. 다 A니까.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애들은 다 A예요. 그런데 입학 정원은 정해져 있어요. 누구를 선발을 해야 되죠? 어떻게든 우수한 아이를 선별해내야 되는데 그 우수한 아이를 선별할 때 있어서 지금 입시 구조에서는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자, 그런데 서류라는 게 외부의 그 사교육 쪽에 대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막기 위해서 과도한 사교육을 막기 위해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되거든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기도 해요. 이 학생부와 자소서를 바탕으로 해서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 결국 이 틀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고등학교 내신 자체가 고교학점제 실시로 인해서 다 절대평가제로 바뀌었어요. 성취평가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올 A 받는 친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최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고 싶겠죠. 그러면 변별은 어떻게? 외부 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학생부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자소서도 패치될 예정이니까. 그러면 서류 평가는 학생부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다른 서류가 제공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서류만 가지고도 평가하는 대학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지금처럼 면접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다른 평가 요소가 없으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교고사 자체도 금지된 형태잖아요. 그러면 자 이거 하지 마라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이 친구들은 다 올 A예요. 올 A인 친구들을 변별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서류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하나밖에 지금 남지 않았어요. 그럼 이 학생부를 바탕으로 한 면접까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초창기 당시 때 면접 중요하다 이렇게 막 말씀드렸더니 막
웅변학원들이 되게 많아졌었거든요. 웅변학원 이게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친구, 이 면접이라는 것이 말을 잘하는 친구를 선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뭐 그게 그거지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말만 잘하는 거는요. 그냥 자기 생각이 없는 것도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의 폭을 더 깊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확인하고 싶냐? 뭐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형태에서도 이 네 가지 형태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인성 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평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결국 학업 역량, 즉 공부를 잘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만한가? 이 학생을 선발했었을 때 우리 대학교, 우리 학과에서 공부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전공 적합성. 제가 물리학과를 간다고 해서 이미 물리적으로 완성되어 있느냐 이게 아닌 거예요. 물리 쪽에 대한 그 자연 계열에 대한 관심도 정말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지 여부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서류를 통해서 확인한 뒤에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면접 같은 경우도 일부 특성화대학을 제외하고는 교과 관련 지식을 물어볼 수가 없게끔 막아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내용들이 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이 면접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면접을 통해서 가치관 인성, 자 이런 것들을 평가가 가능해요. 한 10분이면 우리 아이들 딱 어디 학교 면접을 치러 가든지 간에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한 10분이면 다 털립니다. 지금 한 10개, 15개 이 정도 딱 나오면요. 그냥 애 다 털려버려요. 옆에서 아무리 뭐 서류 준비 이쁘게 해놔. 그래서 결국 자기 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또한 의사소통 능력, 표현력, 발표력 등을 확인한다. 자, 기본적으로 표현력, 발표력도 중요하지만 의사소통 능력.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을 하고 자기 생각을 잘 덧붙일 수 있는지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고요. 자,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지원 동기, 전공에 대한 기초 소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초 소양이라고 해서 물리학과에 진학하는 친구 기본적인 물리 내용 물어볼 수 있겠죠. 왜요? 아예 교과 관련 지식 안 물어본다며. 그런데 물리를 왜 물어봐? 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관심이 있고 재밌어하는 분야예요. 그러면 뭐 영상을 봤다거나 관련된 책을 찾아봤다거나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은 기본적인 소양, 그 학문에 대한 기본적인 그 재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 또한 상황 파악 문제 해결 능력, 이거는 보통 의치 쪽 면접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요즘 MMI라고 해서 상황 면접도 많이들 치르고 있습니다. 자, 밑에 지금 예시 같은 경우는 의대 관련된 면접이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틀 바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의과대학에 전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이걸 그냥 우리 대학교, 우리 학과에 전한 동기는 무엇이죠? 왜 그 직업이 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면접이 진행되는 거고요. 뭐 수험생이 가장 관심 있는 의료 기술은 무엇인가요? 자, 이게 바로 지원 동기 전공에 대한 기초 소양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관심 있으니까 관련해서 찾아봤겠죠? 그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다 라는 것을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다중민의 면접 MMI 지금 많이 확장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MMI를 통해서 상황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짧은 인터뷰, 여러 개의 방을 돌면서 면접을 치르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형태가 되는데, 자, 여기서는요 인성 영역까지도 다 같이. 그래서 자, 지원자가 향후 의사가 되어서 위급하고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럼 MMI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문책 우선 사회적 이슈나 그런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그 자기의 생각을 더 덧붙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의 깊이를 만들어야죠. 면접학원 보내시는 게 아니라 자, 어떤
뭐 신문이나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생각은 하면 할수록 깊어지잖아요. 시간 낭비가 아닌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내용을 찾아볼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학생의 생각의 깊이를 더 옆에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애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막 이야기하거든요. 야,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잘 면접장 들어가서는 나의 지식의 폭, 지식의 깊이를 이만큼 다 표현을 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면접에서 그걸 물어보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많이 알아야겠죠. 자, 많이 알아야 한다. 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막 선행학습도 시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선행학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선행학습 금지법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선행학습이라는 표현보다는 심화학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 중학교 올라가면 안 배울 것 같으세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 중, 고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뭐 예를 들어서 과학고 면접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중학교 수준의 내용을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물론 중학교 교과서를 기반으로 출제를 해요. 자, 하지만 그런 질문을 할지라도 답변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답변을 할 때는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 끌어 모아서 답변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예로 과학고 면접을 치러 갈 때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요. 수열이 뭐야? 수열? 자,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수열에 대한 정의는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수열이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답변해야 되죠? 자기가 알고 있는 수열에 대한 모든 것들,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 자, 말할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많이 알아야겠죠. 선행학습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차근차근 좀 깊이 있게 심화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많이 알아야 된다는 두 번째입니다. 관심 분야에 대한 흥미. 우선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해보다 보면은 초등학생들도 이제 컨설팅 오거든요. 진행하다 보면은 자기가 잘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잖아요. 그 과목이 재밌어요. 재미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러니까 지가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칭찬받는 거잖아요. 잘하는 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자, 또 하나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그럼 이거는 부모님께서 찾아서 같이 보여주시는 거죠. 인터넷 같은 것도 중요하고 뭐 찾아보실 수 있겠고, 뭐 영상이나 혹은 관련된 책을 같이 봐주세요. 같이 보면서 설명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뭐 우주면 우주, 아니면 생명이면 생명, 이쪽 방향으로 해서, 자, 지가 많이 본 만큼 어때요? 많이 알겠죠? 많이 알면 어때요? 자신 있어요. 재밌어요. 남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많이 알아야 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푼다, 잘 푼다, 문제를 잘 푸는 친구가 선행학습이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재밌어하고 그걸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여야죠. 이해 가시죠? 두 번째로 말하기 쪽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하나 뭐 배운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그걸 왜 궁금하게 됐지? 무엇을 찾아봤고 그것을 알게 된 뒤에는 어떻게 활용했어?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게 맞거든요. 호기심. 자, 그런데 우리가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호기심, 막연하게 그냥 호기심을 찾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뭐 수학 경시대에 뭐 나갔다거나 아니면은 수학 경시대로 예를 들게요. 그냥 뭐 수학 경시대 그냥 동네에서 진행하는 거라도 수학 경시대에 나가서 상을 하나 탔어요. 자,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세요. 그 대회 왜 나갔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갔지? 당연히 부모님이 시키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세요.
자, 준비는 어떻게 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받았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나갈 거야? 이런 스토리요. 이거는 계속 자기가 생각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생각하자. 그리고 표현하자. 자기 자신만의 생각으로 정리한 뒤에 말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거는요,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휘요. 어휘 같은 경우는 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같은 말을 하는데 그래도 왠지 좀 그럴싸하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같은 답변을 하는데 왠지 좀 저렴하게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어휘량의 차이들, 책을 많이 읽고 읽지 않은 학생들의 차이는 언제 확 찾을 수 있냐면요. 중2쯤 되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사용하는 어휘의 빈도가 좀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느 한 분야의 책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선행학습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런데 뭐 선행학습 많이 하시는 과목이 영어, 수학 이런 과목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헷갈리실까봐 자, 제가 생각하는 선행학습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목차는 중학교 역사의 목차예요. 어떤 어머니께서 저한테 팁을 주셔가지고 한번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 부모님이나 옆에서 아이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과목의 제목만 보잖아요. 과학이면 과학이야. 그럼 얘가 과학을 못해.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무엇을 못하는지 아세요? 이 친구는 국어가 약해. 국어에는 여러 분야가 있어요. 뭐 아이들 표현대로 고등학교 올라오면 문학, 비문학, 고전 여러 방향이 있잖아요. 뭐 그냥 국어가 약해 이게 아니라 자 달리 말씀을 드리면 그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목차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목차요. 그 과목이라는 것은 그 과목의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지. 기본적으로 지금 중학교 역사 같은 경우는 한국사겠지, 한국사 뻔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초등학교 때 한국사를 좀 배웁니다. 그리고 중학교 입학을 하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보통 역사를 배워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어때요? 자 한국사만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이기 때문에 한국사와 세계사를 같이 배웁니다. 자 문명 발생 세계 4대 문명 나오고요. 국가 생계 과정과 함께 춘추 전국시대 어디죠? 중국인 거예요. 중국사 속에서 자, 이 시대 때와 고조선 그러니까 같이 봐주는 거거든요. 자 역사를 애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요. 관심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도 물론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들어서 좀 어느 정도 기본 바탕, 기본 배경 지식은 좀 있을 거예요. 고조선이 나라 이름이라는 걸 알잖아요. 자 그런데 자 아이들한테 중국사를 이야기하면서 춘추 전국시대, 춘추시대, 전국시대 이걸 통일한 나라가 지니 자 춘추가 아이들한테는 어떤 의미로 와닿을 것 같으세요? 나라 이름일까요? 춘추는 아니면 책 이름일까요? 사람 이름일까요? 이것조차도 헷갈려하는 애들이에요. 소크라테스 세계사에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뭐 사람 이름 지금 대충 알겠죠. 그런 친구들한테 소피스트는 뭐야? 라고 물어봐주세요. 그럼 나라 이름, 도시 이름, 혹은 사람 이름?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요. 용어적인 내용, 그러니까 많이 다뤄보지 않아서예요. 영어, 수학 물론 중요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역사 과목에서 굉장히 많이들 배신을 당하거든요.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암기 과목이잖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암기 과목이라고 할지라도 외워야 될 분량이 너무 많은 거죠. 이 친구들은 이게 나라 이름인지 도시 이름인지 지역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제도인지 정책 이것조차도 구별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반적,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심이요. 초등학교 때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쉽겠죠.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사와 함께 동아시아사를 같이 나가고 있고요. 자,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고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북방민족의 성장과 동아시아 들어가고요. 고려 배우고요. 자, 그 다음 조선과 동아시아 세계 변화 계속해서 같이 중국사, 동아시아사와 한국사를 같이 엮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유럽과 아메리카 역사 제국주의 들어가면서 지금 보세요. 갑자기 중국과 일본의 개항과 근대운동 나오더니 조선이 개항. 자, 아이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는 역사도 이것도 모르니 부모님의 기준에서는 쉬우실지 모르겠어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이들 처음 듣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88 올림픽이요.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88 올림픽, 와 그때 올림픽 봤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친구들은 그게 역사예요. 2000년 월드컵이 역사잖아요. 얘네들은 못 봤어요. 그냥 역사 책인 거예요. 그냥 책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네, 좀 관심을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책들도 되게 많이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방송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네, 우선 기본적으로 선행학습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한 관심들을 맛보게 해주는 것부터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학을 선행학습 많이들 시키시죠. 수학 선행학습 나가서 나는 뭐 초등과정 다 끝냈고 중등과정 나가고 뭐 고등과정도 나가고 그렇게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 그걸 왜 보죠? 많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네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차근차근 올라가시는 방향도 추천을 드립니다. 과도한 선행보다는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심화까지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는 과학이에요. 자, 중학교 과학. 자, 우리가 과학이라고 봤었을 때 보통 물화생지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자,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단원명만 딱 보셨을 때 직권의 변화, 물리 들어가고 생물 들어가고 애들 네, 난 물리가 약해, 화학이 약해 이게 아니에요. 근데 단원을 보시다 보면은 이 친구가 어느 파트에 관심이 있고 어떤 파트를 힘들어하는구나 챙겨주실 수 있겠죠. 또 하나, 자, 우리 친구가 자 이제 중등 과정에 대해서 과학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요. 그럼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도 중학교 때 찾아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요. 지금 이거는 중학교 과학 중1 3단원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요. 생명의 다양성 초등학교 3, 4학년 때, 5, 6학년 때 다 배웠던 거예요. 자,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배우고 나서 고등학교 통합과학 배우거나 혹은 생명과학으로 계속해서 다른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닌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에서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깊다는 것은 첫 번째 용어겠죠. 용어에 대한 접근성, 그럼 거기에 따른 개념들까지도 확장시켜서 함께 볼 수 있잖아요. 문제집을 풀어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여기에 관련된 책 한 권 더 추가하면 이쪽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거잖아요. 지식이 확장되고 나서는요. 더 깊이를 들어갈 수 있다거나 이 친구가 우리 아이가 더 이 분야에 관심과 재미를 느낀다면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거나 혹은 다시 복습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방향성 그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학원에 맡겨놓고 그냥 학원에서 잘 하겠지 이것도 뭐 학원의 컬이나 이런 거 다 확인하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심화의 형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서 부모님께서는 이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은 더욱더 알찬 선행학습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할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저는 항상 국어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어디 학원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는지 간에 국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를 못하면 영어도 수학도 사회도 과학도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모든 과목 성적 하락의 주범은 국어다. 지문 독해 능력은 연습이 결국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책도 많이 안 읽은 친구가 어휘도 약한데 자, 지문 길이 되게 길거든요. 그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면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선 초등학교 때 국어 학원이라기보다는 책을 더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요. 두 번째, 수학인데 정말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자, 수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다른 친구를 앞지른다는 것은 정말 많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다 같이 열심히 하잖아요. 자,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자, 차근차근 탄탄하게 주변에 학원들 상담 받아보시면서 차근차근 탄탄하게 커리에 맞춰서 진행하시면서 추가로 생각하셔야 될 게 풀이 과정에 대해서 풀이 과정을 잘 정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 자, 그리고 쉬운 것만 자꾸 건들기보다는 한 문제를 가지고 며칠을 고생해도 상관없으니까 접근 방식,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지? 보통 이제 수학을 분류해서 쓸 때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파악을, 내가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들도 한 번씩 좀 다뤄보면서 그래야지 생각이 더 깊어진다. 사고력 수학을 다닌다고 아이가 사고력이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좀 옆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설명회를 들으시는 목적이 그건가요? 수학 뭐 얼마큼 선행을 나가야 돼?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면 많이 나와서 좋겠죠? 그런데 무작정 많이 나가기보다는 차근차근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저 어디까지 봤어요? 라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막 상담하러 와가지고 저 수업 1까지 봤어요. 수까지 봤는데 뭐 수학은 다 봤어요. 보기만 하면 뭐예요? 문제를 풀어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상위권,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에 수학 교과서를 한 7, 8번씩 푼대요. 교과서를요. 7, 8번 푸는 게 몰라서 과연 그렇게 풀까요? 몰라서 푸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풀이 과정을 다르게 해서 계속해서 건드려 보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어차피 그걸 응용하고 심화시킬 거니까 그러면 내가 또 다른 풀이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른 접근 방법을 먼저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그 수학적인 힘이 더욱더 키워지는 것 같아요. 정말 최상위권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영어.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수능 절대평가인데 절대평가라고 해서 문제가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탄탄하게 실력을 쌓아두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 국어하고 영어하고 좀 같이 묶어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영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어휘래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게 그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휘도 문제겠지만 당연히 어휘도 좀 많이 알고 자 어휘를 많이 알면은 그만큼 접근하기 쉬우니까 어휘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어휘 많이 외워야겠다. 초등학교 때는요 막 영어를 학원 보내면서 많이 시킨다기보다는 그냥 언어적인 측면에서 국어 영어를 같이 묶어서 준비를 시키시면 어떨까. 책도 많이 읽히시면서 그거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다거나 그러니까 탄탄한 실력을 쌓아나가는 방향은 역시 학생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상담 같은 것도 받아보시면서 준비시키시면 좋겠고요. 자, 사회든 과학이든 탐구 쪽입니다. 자, 사회든 과학 이런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 그냥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는요 알면 알수록 되게 유리한 게 많아요. 지금 현재 입시 상태에서는 논술 출제라던가 면접에서도 많이들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 자 개념 위주로 학습을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수능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과학 자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는 사회를 좋아해. 그래서 문과를 가야 될 것 같아. 우리 아이는 과학이 좋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과를 가야 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태 문이과 통합 이 융합형 과정에서는
사회, 과학 둘 다 잘하셔야 됩니다. 엄마 나 사회가 재밌어 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얘는 사회를 재밌어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과학이 싫구나 까지도 생각해 주세요. 와 엄마 나 과학 진짜 재밌다? 나 과학 이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얘는 과학 천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겠지만 더불어서 사회를 더욱더 많이 시켜놔야겠구나 이런 두 과목 사이의 밸런스까지도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고등학교 선택 쪽에 대한 내용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고입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선 현재 바뀌는 고입의 형태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재학교 과학고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유지가 될 예정이에요. 자, 외고, 국제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재학교하고 과학고는 그러면 의치 라인이 아닌 친구들 자연계열 쪽으로 가고 싶거나 혹은 과학자가 되고 싶거나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염두에 두시면서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거고요. 영재학교 과학고 그럼 지금부터 준비는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학원 가서 해야 돼? 네, 물론 학원의 도움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1차적으로는 그 학교의 설명회나 그 학교에 관련된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듣지 마시고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만 그냥 듣지 마시고 아이하고 함께 학교 설명회로 가보시고요. 요즘 한국과학영재학교 부산에 있는 한과영 같은 경우 설명회 딱 가보시면요 정말 많이 들어오세요. 특히 저학년들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학고 설명회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설명회가 있으면요 한번 학생이랑 같이 학년 상관없이 참여해보세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고등학교의 방향성 이제는 영재학교와 과학고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준비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상위권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그래도 지금 초등학생 대상 설명회인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목표가 좀 높겠죠? 네. 최상위권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단순히 정량적인 성적도 뛰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는 교육과정과 평가의 패러다임 이런 구조에서는 성적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우수한 학생이 되어야 한다.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우수한 뭔가가 있어야겠죠. 성적이요? 내신 관리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입시 상태로 말씀을 드리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인 성적도 어느 정도 챙겨야 된다는 거고요. 더불어서 배경 지식이요. 희망 전공에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쉬운 방법이 뭐예요? 독서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 타이틀. 그럼 전공 아니요. 희망학과, 희망계열 그 학과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들어가시면 교육과정, 그 대학교 그 학과에 진학해서 배우는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희망계열에 대한 지원 동기 및 관심도 이렇게 확보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성적은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배경 지식과 더불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러니까 관심과 열정, 쉽게 말씀드려서 재미예요. 자, 그리고 인성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초등학교 대상 설명회 같은 경우는 초등부 대상으로 설명회 진행하는 거는요. 특정한 어떤 자료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입시가 딱 발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큰 틀에서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아직 정식으로 시험을 치르진 않았지만 점수를 따는 그런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시험을 치르진 않았지만 초등학교 때는 대부분 다 잘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잘함에 더 부여를 하시는 게 특정 주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물어봐 주시고요. 그 아이가 답변을 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세요. 그 수정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답답하고 화가 나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사회적으로 민주주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질문은요, 그냥 단순하게 해주세요. 아까 과학고 면접에서처럼 수율이 뭐야? 집합이 뭐야? 이 정도만 물어봐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답변을 한 1분 정도로 답변을 하라고 해주세요. 그럼 그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찾아보겠죠. 인터넷에서 검색하기도 할 거고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도 할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키워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초등부 대상으로 초등학교 학부모님 대상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여러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시면서 아이하고 함께 준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